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남편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으로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면 어떨까요? 그 내용이 오늘도 따뜻한 말 고마워요. 보고 싶네요. 혹은 지난번처럼 조심해서 오세요. 이런 문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믿음과 의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감정이 생기고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조용히 여러분의 일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무너짐을 막기 위해 용기 있게 이야기 하나를 꺼내려 합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노후에 남편에게 이런 카카오톡이 온다면 외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과 그에 대처하는 차분하면서도 똑부러진 대응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안을 키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감정이 망가지기 전에 현실을 정확히 보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출발은 서울 강북구에 사는 정영희 어르신의 상담 사례였습니다. 정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자녀가 출가한 뒤 단출하게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신문을 보고 산책을 다녀오고 낮에는 노인정에 다녀오는 전형적인 일상을 반복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휴대폰이 항상 뒤집혀 있었고 알림 소리는 꺼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화장실에도 꼭 들고 다니는 습관이 눈에 띄게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상한 느낌에 조심스럽게 남편의 카카오톡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김꽃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짧고 다정한 대화가 몇 줄 남아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아침엔 바람이 쌀쌀했죠.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은 만나도 말 못 걸겠어요. 눈치 보이네요. 그 순간 정 어르신은 말 그대로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바람인가 아니면 그냥 친절한 인사인가. 그 애매함이 오히려 더 큰 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정 어르신은 그 메시지를 저장하고 곧바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 안에 외도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외도 가능성이 높은 메시지의 첫 번째 특징은 일상 이상의 감정 표현입니다. 보고 싶어요. 좋았어요. 기다릴게요. 같은 문장은 단순한 지인 관계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며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암시입니다. 지난번처럼 조심해서, 오늘은 그곳 말고 다른 데서. 이런 문구들은 단순한 친구 관계가 넘어섰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삭제 흔적입니다. 정 어르신의 남편도 몇몇 대화를 삭제했거나 지워진 흔적이 있었고, 이건 감추고 싶은 관계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카카오톡 메시지 안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감정의 언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 언어들을 정확히 읽고 그 다음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차분히 배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메시지를 보고 불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 기준과
현명한 첫 대응 방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물어오신 핵심 질문 하나에 정확하고 현실적인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남편에게 온 문자를 봤는데 딱히 수상하진 않지만 왠지 느낌이 이상해요. 이게 불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징후로 그걸 가늠해야 합니다.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대화의 톤입니다. 말투가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친구나 지인과의 대화에서는 점심 드셨어요? 다음에 봐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메시지에서는 오늘도 웃는 얼굴 예뻤어요. 그날 생각나네요. 괜히 설렜어요. 이런 말들이 포함된다면 그건 단순한 정이 아니라 감정적 교류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메시지의 길이와 빈도입니다. 문장이 짧고 드문드문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연한 대화일 수 있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거의 매일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이건 하루 일과의 일부로 그 관계가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대입니다. 밤 9시 이후 혹은 새벽 시간대에 온 메시지는 그 자체로 이미 친구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령이 어르신의 사례에서도 문제의 여성은 저녁 10시 20분경 오늘 하루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그 어떤 증거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내 남편 안부를 챙긴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마음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네 번째, 감추려는 태도가 동반된다면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문자 하나에도 부부 사이의 평소 태도와 대비되는 행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휴대폰을 숨기거나 알림을 끄거나 대화창을 지운다거나 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자신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셨을 때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절대 바로 너 바람 피우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방어하게 되고 오히려 관계가 더 꼬이기 쉽습니다. 이럴 땐 첫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 어르신은 남편에게 처음 꺼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문자를 보고 내 마음이 참 서운했어요. 당신한테 이런 감정이 생긴 게 더 슬펐고요. 혹시 나 몰래 친해진 분이 계신가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식탁만 바라보다 이틀 뒤에야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누가 나한테 말 걸어주니까 좋았던 것 같아. 그 순간 정 어르신은 화보다 가슴이 더 아팠다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조용히도 멀어지는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불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땐 정황과 행동의 변화를 조용히 그리고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지를 확인한 후 불륜이든 아니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음으로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문자에서 수상한 내용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현명한 대응법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잘못 다가가면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감정만 소모되며 올바르게 접근하면 관계를 회복하거나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응법은 말을 꺼내되 정확한 단어로 묻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고 흔히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당신 이 여자 누구야? 뭘 그렇게 매일 문자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동시에 스스로도 감정의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이 말해보십시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당신에게 내 마음이 멀어졌나? 혼자 고민하게 됐어요. 혹시 그분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내 감정을 중심에 두고 상대의 말을 끌어내는 방식은 상대에게 방어가 아니라 생각을 유도하게 만듭니다. 정령이 어르신도 처음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틀 동안 말을 아끼고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곱씹은 끝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있는 만큼 당신도 내 앞에서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말에 남편은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외로움과 그 사람과의 문자 교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두 번째 대응법은 증거를 쥐고 흔들지 말고 증거 없이 무르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본 뒤 휴대폰을 몰래 캡처하거나 상대방 몰래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듭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들키는 순간 대화의 길이 완전히 막힙니다. 또한 명확한 증거 없이 감정만으로 의심을 던지면 상대는 그건 그냥 친구다, 오해다 라고 말하며 더더욱 교묘히 숨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확인했다면 그 순간 그 내용 그대로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단 그 말의 방식은 위협이 아닌 진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응법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정서적 이탈을 확인했을 때 무작정 분노하거나 이혼할 거야 라고 외치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감정의 방출이지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 사람의 반성이면 그 반성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어야 하는지, 내가 원하는 게 관계 회복이라면 그 회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이별이라면 그 이별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혼자서라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이 감정의 반복이고 상처만 쌓여갑니다. 한 어르신은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뒤 일주일을 조용히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썼다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싶은가? 내 삶은 그 사람의 선택과 무관하게 존엄할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을 통해 그 어르신은 더 이상 소리치거나 억지로 붙잡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신 남편과 정면으로 마주 앉아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연락을 끊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하루 1시간이라도 회복하자. 그 약속을 받아내는 데는 다른 어떤 강한 말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도 남편의 수상한 메시지에 마음이 어지럽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의 방식, 감정의 태도, 그리고 나의 기준을 하나씩 다듬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을 때 그 거짓을 어떻게 구별하고 진심을 끌어내는지를 현실적인 기술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수상한 메시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때 그 거짓을 어떻게 구별하고 진실을 끌어내는지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보다 중요한 건 바로 행동의 흔들림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몸의 반응과 표정, 말의 속도는 습관처럼 진실을 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는 불필요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는 무슨 사이예요? 라고 물었을 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짧고 단순하게 답합니다. 같이 복지관 다니는 사람이야. 하지만 거짓을 감추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은 그냥 그날 탁구 끝나고 우연히 마주쳐서 잠깐 인사만 했지. 내가 뭐 그 사람하고 무슨 일 있겠어? 말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이 길어지고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는 대부분 불안한 감정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말에 신뢰를 억지로 덧씌우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할 때 눈동자의 움직임과 손의 위치에 집중해 보십시오. 말을 하면서 눈을 왼쪽 위로 자주 향하거나 자꾸 눈을 깜빡이는 사람은 말을 조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손이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거나 입을 가리거나 휴대폰을 자꾸 쥐락펴락하는 행동도 심리적 불편함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정서적인 반응이 말과 어긋날 때를 주목하십시오. 남편이 그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거나 화제를 돌리려 한다면 그건 말은 부정하지만 마음은 이미 동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는 상대를 추궁하기보다 오히려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판단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은 것뿐이에요. 이 말은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진심을 꺼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질문입니다. 정령이 어르신도 이런 방식으로 남편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당신이 자꾸 그 사람 이야기에서 눈을 피하고 말이 많아질수록 나는 더 슬퍼져요. 사실대로 말해도 나는 당신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짓말은 우리를 끝장내요. 이 말을 듣고 그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처음으로 그 관계가 단순한 호감에서 감정적 친밀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을 물어야 합니다. 불륜을 막거나 정서적 외도를 끊어내기 위한 핵심은 과거의 정황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부터라도 정리할 의사가 있나요? 우리가 다시 마주 앉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선택을 요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 흘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흐름을 돌릴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을 조용히 던지는 순간 상대는 처음으로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라는 진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사람이 진짜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정리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더 이상 연락 안 하겠다. 그냥 친구였다. 혹은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식으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했을 때 과연 그 말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누구나 그럴싸하게 끝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리했는지 아닌지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확인 기준은 휴대폰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이 연락을 끊었고 마음을 정리했노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휴대폰을 숨기고 잠금을 바꾸고 메시지를 지우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건 신뢰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정말 관계를 끝낸 사람은 오히려 불안해할 배우자를 위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공개하거나 기꺼이 확인하도록 합니다. 정령의 어르신의 남편도 처음엔 끊었다고 말하면서도 이틀 뒤부터 다시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감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당신이 배려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정리의 시작 아닐까요? 그 말에 남편은 그날 밤 직접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상대방을 차단하며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행동 루틴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어떤 관계에 몰입하면 그 관계와 연결된 시간과 공간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외출하던 사람이 그 루틴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관계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그 시간대에 외출을 줄이거나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등 눈에 보이는 행동 변화가 있다면 그건 정리의 진심이 반영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에서는 남편이 늘 가던 복지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매주 그 시간에 부부가 함께 도서관을 가기로 새로운 일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행동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더 믿음이 갔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자기 감정에 대해 말하는가입니다. 진짜 정리를 한 사람은 그 관계가 왜 시작되었고 어떤 감정이 있었으며 왜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를 스스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었지만 내가 더 오래 지켜온 사람은 당신이니까 그 감정은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런 식의 솔직한 정리는 죄책감보다도 성숙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회복을 위한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가입니다. 불륜이나 정서적 외도 이후 가장 흔한 실수가 다시는 안 만나겠다 한마디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그 이후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선 반드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산책을 하고 어떤 날엔 지나간 감정을 꺼내보며 조용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르신 부부는 이런 식으로 회복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2시간은 우리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미처 하지 못한 감정을 말없이 적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우리 사이의 숨구멍이 되었죠.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말의 완성에서 오지 않고 행동의 반복에서 자란다. 여러분, 남편이 말로는 정리했다고 해도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꼼꼼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상대의 행동 위에 놓일 수 있도록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관계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정리법에 대해 감정과 일상, 존엄을 지키는 방법으로 마지막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부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도의 징후와 그에 따른 대응 방법, 그리고 회복의 조건까지 차근차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조용히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거나 그 가능성을 의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자존감입니다. 내가 모자랐나? 이제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나?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을 덮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살아온 시간, 견뎌온 인내, 지켜온 가족으로 인해 이미 충분히 단단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하나하나 이름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슬픈가, 외로운가, 배신당한 느낌인가, 아니면 그 사람 없이 살아가는 게 두려운가. 이 감정들이 뒤엉켜 있으면 판단이 흐려지고 행동이 충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적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노트 한 권을 마련해 오늘 내 감정, 오늘 그 사람의 말 중 기억나는 한마디, 지금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를 하루 한 줄씩만 적어보세요. 이 기록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상처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정신의 버팀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용서라는 말을 너무 쉽게 꺼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억지로 용서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억지 용서는 자신에게 남는 응어리가 되고 언젠가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스스로를 먼저 보듬는 데 집중하세요. 세 번째로, 작은 기쁨의 루틴을 매일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외도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분들이 많습니다. 밥맛이 없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만드는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짧은 산책, 고운 찻잔에 따뜻한 차 한 잔, 혼자 보는 드라마 한 편이라도 좋습니다. 그 10분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감정의 중심이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함부로 이혼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이혼은 단순한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삶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큰 결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믿을 수 있는 지인의 조언,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천천히 그리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자는 결국 모든 것과 싸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남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평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겹쳐지는 장면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진심을 나눠주세요. 혹은
이 영상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후의 삶은 조용한 하루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감정의 파도가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단단하게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삶의 경계에서 조용한 등불처럼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따뜻한 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